공업 빌딩에 투자하려면 상권이 갖춰지고 임차 수요가 풍부한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새는 정보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발송하는 걸 못지않게 정보 공유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미래세대우 부동산 컨설턴트가 부동산에 대한 알찬 정보를 알려드리는 알부자, 알고하자 부동산 자산관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세대우 VIP 컨설팅팀 정숙희 선임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훈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허혁재 수석 매니저입니다. 지난번에는 인기를 지속하고 있는 꼬마 빌딩 투자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김수성님,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은 향후 주택시장 주요 이슈 및 투자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연이은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부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향후 아파트 시장과 관련해서 첫 번째 알고 가야 할 알포인트 알려주세요. 첫 번째 알포인트는 주택 보유, 이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입니다. 올해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이 굉장히 또 많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간단히 내용을 알려주시죠. 정부의 정책 변화를 살펴보면 지난 6.17 대책과 70 대책 두 번의 대책으로 주택은 매입, 보유, 매각 전 과정에 걸쳐서 세금이 대폭 강화가 됐습니다. 매입 때 부담하는 취득세는 2주택이 8%, 3주택이 12%로 현재보다 최대 4배가 올랐고요. 종부세율도 다주택자는 최대 3.2%에서 6%로 2배 가까이 오르게 됩니다. 양도세 또한 내년 6월부터는 규제지역 내 2주택자는 최대 65%, 3주택 이상은 최대 75%로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주택보유 부동산 법인에 대한 규제와 함께 주택임대사 폐지 등으로 주택 투자자들의 퇴로가 거의 차단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잘 선별해서 주택수를 줄여가지고 선택과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려면 시장 상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수성님, 요즘 시장 상황 어때요? 요새 시장 상황이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 때문에 강력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는 일단 둔화된 걸 보여집니다. 그리고 투자 심리가 많이 꺾이면서 급등세도 약간 진정되는 상황인데요. 반면에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물건을 팔기보다는 시장을 계속 관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안에 매각을 해야지 양도세 추가 세율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급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내년 6월부터 양도세 및 보유세가 증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가져가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매각을 해야 돼 대한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장은 일단 하락보단 보합세 상황인 것 같은데 정말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이잖아요. 다주택자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 부담이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봐야 되는데요. 늘어나는 보유세 부담을 내가 장기적으로 낼 여력이 있는가가 첫 번째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 지역은 지역이 좋기 때문에 계속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본인이 생각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상승분이 누적된 보유세 부담보다 많은지 메이크업 가능한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세금하고도 많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선택하시기보다는 세무사라든지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절세 전략, 보유 및 매각 전략을 함께 세우셔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두 개의 질문 모두 예스라고 답하실 수 있다면 급하게 매각하시는 것보다는 보유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유세 부담이 워낙에 크다, 그리고 시세 차익을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근시일 내에 내가 보유한 주택 여러 개 중에 일부를 매각하고자 한다면 양도세가 좀 적게 나오고 향후 보유 가치가 좀 낮은 물건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 2021년 6월 1일 전에 매각을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최근 시황을 보면 패닉바잉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아파트 가격이 좀 올라가는 현상도 나타났는데 실수요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불안감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실수요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최근 시장 상황은 일단 급등 국면은 멈췄지만 강한 규제로 인해서 우상향으로 재상승할 가능성은 좀 제한적입니다. 아직 시장은 관망세로 가격 하락은 없지만은 이런 상태에서 하반기 시장을 좀 더 지켜본 다음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두르기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투자자들은 핵심 지역의 규제가 대폭 강화돼서 투자 시점으로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 중순까지 매물 출회로 조정세가 되더라도 취득세,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만큼 주택보다는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건축의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 조건에 2년 이상 실거주 조건이 생겼습니다. 이 때문에 투자 환경이 크게 달라질 것 같은데요. 재건축 투자 시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실거주 요건을 맞추려면 실거주할 수 있는 유망단지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요즘 시장에서 또 다른 화두가 되는 게 주택 임대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알고 가야 될 알포인트 알려주시죠. 두 번째 알 포인트는 임대차 3법 시행, 임대 시장의 변화를 살펴라입니다. 임대차 3법이 새롭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임대차 3법에 대한 간단한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임대차 3법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세입자를 보호하고자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그 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 이 세 가지 법을 말합니다.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7월 31일 전격 시행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 기간은 현재 2년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해서 최장 4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기존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인상폭도 기존 대비 5% 이내로 제한됐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로 계약사항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인데요.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서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임대차 3법 중 임대차 신고제만 전산 시스템 확충이 필요해서 내년 6월 1일 날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임차인을 위해서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는 했는데요. 진짜로 전세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까요? 제가 역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전세 기간 의무 임대차 기간이죠. 예전에 1년이었습니다. 2년으로 길어진 지가 아주 오래됐는데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안정화됐나요? 의무 임대차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면서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은 좀 높아진 것 같아요. 근데 89년도에 법 시행 전후로 해서는 사실 전세가가 많이 뛰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똑같을 겁니다. 전세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면서 거주에 대한 안정성 높아지지만 시장에서 결정되는 전세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세가가 상승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의 상태를 보게 되면은 기존 전세 세입자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재계약을 하게 되면 상한선인 5% 내에서 재계약을 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전세를 연장 못하니까 나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두 가지 경우가 결국 뭐냐면은 전세 물건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새로 등록되는 전세 물건은 당연히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동안 전세가가 많이 올랐고요. 향후 4년 동안에 올릴 수 있는 임대료가 5%밖에 안 되니까 매물로 나오는 전세 가격은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물건은 줄어들고 전세가가 높아지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전세 가격이 안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보다 명확하게 보게 되면은 전세 가격이 상승할 때도 있고 하락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그 트렌드 안에서는 2년 단위로 급등했던 전세 가격이 오히려 4년 단위로 폭등하는 것만 차이만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엔 전세 물량은 부족해지고 전세 가격이 좀 급등할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 보여지는데 또 다른 화두가 전세 월세화 경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월세 부담을 줄인다고 전환율을 2.5%로 제한을 했는데 전환율을 이렇게 낮추면 임차인의 부담이 줄기는 할까요? 아무래도 부담이 많이 줄지요. 근데 시장의 전월세 전환율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시장마다 많이 다릅니다. 서울의 현재 시장 평균 전환율은 약 3.6% 내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 보증금 1억을 줄일 때마다 월세 30만 원 더 받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억 하는 아파트가 있다. 그리고 그 아파트 가격이 6억이다 했을 때 전세가 6억이 아니고 전세 가격을 1억으로 줄인다고 하게 되면은 전세 6억을 받는 게 아니고 보증금 1억에 월세 150만 원을 받는 구조입니다. 근데 전환율이 2.5%로 낮춰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월세 부담이 150만 원에서 104만 원으로 줄게 됩니다. 무려 45만 원이나 주니까 확실히 임차인 입장에서는 월세 부담이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세 부담은 줄어드는 게 확실하네요. 그런데 전환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전세를 월세로 바꿨을 때 실익이 없잖아요. 임대 그렇죠. 입장에서. 예. 그랬을 때 전세 매물이 오히려 더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하진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주택, 아파트 갖고 좀 비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매 가격이 10억이고 전세 가격이 6억이고 보증부 월세를 했을 때 보증금 1억에 월세 150만 원인 주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반전세로 지금 집주인이 1억에 150만 원 받고 있었는데 나중에 내가 이거를 전환율 2.5%를 했을 때 150만 원을 받으려면은 전세를 얼마에 받아야 되지? 이렇게 역으로 계산을 하게 되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8억 2천만 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전세 가격 8억 2천만 원까지 올라간다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시장에 전환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과도하게 정부에서 낮추다 보면은 낮은 전환율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고 처음부터 전세를 안 내놓는 거죠. 처음부터 월세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낮춰진 전환율은 결국은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전세 가격을 올리는 역할을 역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임차인의 월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전환율을 좀 낮췄는데 오히려 전세 물건이 감소하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김수성님, 임대차 3법 시행으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좀 있어요.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 다시 부탁드릴게요. 말씀하신 대로 임대차 3법의 급작스러운 시행으로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것을 일시적으로 막았는데, 향후 신규 계약부터는 전월세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주택 보유자들이 신규 임대 계약을 유리하게 맞추기 위해서 전세가 인상이나 월세 인상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한편 시장에서는 전세의 월세 전환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보유세 부담이 아무래도 상당히 높아지면서 이를 보전하려는 집주인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월세 전환 시 소유주의 전세금 반환 부담이 큽니다. 이 때문에 전세는 유지하되 인상분을 월세로 받는 등의 보증부 월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주택 임대차 시장 상황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성님, 마지막으로 알고 가야 할 알포인트 알려주시죠. 마지막 알 포인트는 신규 공급 확대, 내 집 마련 기회로 활용하라입니다. 신규 공급 확대 규모는 어느 정도예요? 정부의 연이은 규제책에 대해서 시장이 안정되려면 신규 공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8월 4일과 8월 13일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신규 공급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특히 8.13 공급 대책은 2017년 주거복지 로드맵 이후에 8.4 대책까지 공급 계획을 전부 하나로 정리를 했습니다. 핵심은 향후 서울 수도권 지역에 127만 2천호를 공급한다는 겁니다. 이번 대책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수치뿐 아니라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그 다음에 서울 내 소규모 개발지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공급 등 구체적인 공급 방식도 포함이 됐습니다. 127만 2천호면 엄청난 물량인데요. 지역별로는 어떻게 공급이 되나요? 서울 수도권 전체 신규 공급량 127만 2천호 가운데 경기도가 75만 7천호로 전체의 60%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인천이 15만 1천호로 11%, 그리고 서울 물량은 36만 4천호로 29% 물량입니다. 서울의 경우 36만 4천호 중 공공택지가 11만 8천호고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서 20만 6천호, 기타 4만 호로 계획돼서 재개발 재건축 비중이 57%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계획된 공급이 효과를 좀 발휘하려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이 꾸준히 이어져야 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계획대로 공급이 이루어지면 시장 안정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지역인 서울의 공급 물량 36만 4천호 중 문제는 올해 확정된 물량은 4만 3천 가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전체 36만 4천호 가운데 60%는 2023년 이후로 공급이 예정돼 있습니다. 단기간 내 신규 공급은 제한적이고 장기 물량 또한 예측치여서 공급으로 인한 가격 안정 효과는 크지 않을 거란 시각도 있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 변수가 많은 재개발 재건축 비중이 서울 전체 공급량의 57%로 높습니다. 향후 수도권 대규모 공급의 핵심인 택지개발지구 개발 또한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가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는 상황이고요. 이번 정책에 공공참여형 공밀도 재건축이나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개발, 그 다음에 도심권 신규 택지 확보 등 다양한 공급 확대 아이디어를 담았는데, 이 또한 참여 주체 간의 협의가 필요한데 계획 발표 직후부터 그 해당 지역에서는 반발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신규 공급은 넘어야 할 산이 많아서 순조롭게 이루어지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순조롭게 계획대로 공급되기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의견이실 수 있는 것 같은데, 허주성님, 만약에요 계획대로 공급이 된다면 시장 안정에 좀 도움이 될까요? 매우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 수요와 공급이죠. 마스크랑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상품 완전 다르죠. 정부의 역할로 마스크 가격이 안정화됐잖아요.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마스크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공급이 부족하니까 정부에서 공급을 늘리고 사재기를 단속을 하고 충분한 공공 마스크를 1,500원에 제공을 하면서 마스크 가격이 1,500원까지 안정화됐습니다. 이제 아파트를 예를 들어 볼게요. 아파트가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고 왜 공급을 늘리지 않냐는 지적이 많아지다 보니까 공급 확대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린 공급, 즉 분양 예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특성상 입주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여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주를 하더라도 전매 제한인 기간이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이 없는 거죠. 이거를 마스크로 바꿔서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요. 마스크가 부족하니까 생산을 했어요. 그런데 거래할 수 있는 마스크가 없습니다. 창고에 쌓아두는 거죠. 거래할 수 없는 공급
같은 경우에는 시장 미친 영향이 적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은 분양 가격을 낮춰갖고 주변의 아파트를 낮추자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 분양한 아파트가 거래할 수 없는 아파트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주변에 있는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거고요. 싸게 분양한 아파트에 분양받은 분들만 돈을 버는 구조가 된 겁니다. 현 시점에서 시장이 안정화된다면은 공급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안정된다기보다는 단기적으로는요, 양도세 중과라든지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한 법인 부동산 물건, 다주택자 물건이 나오면서 안정되는 거고요. 중단기적으로는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거기다 세금 부담도 있기 때문에 단순 투기 수요, 투자 수요가 줄면서 가격이 안정화된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신규 공급 확대에 대한 정책적인 노력과 지원은 아끼지 않을 걸로 일단 보여져요. 투자자 입장에서 도움될 만한 말씀 좀 해주세요. 공급 확대는 정책이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향후 추진 과정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단기간 내 공급도 제한적이어서 효과를 바로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높아서 중장기적으로는 공급이 늘고 이에 따라 효과도 서서히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공급 효과가 조금씩 가시화되면서 현재의 시장 안정세는 좀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관점이라면 일단 투자 목적 매수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신규 공급이 늘 때 실수요자 입장엔 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떨까요? 네, 실수요자들은 공급 확대를 내 집 마련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일부 외곽 지역에선 패닉바잉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어차피 시장이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청약을 고려하는 분들은 여유를 갖고 시장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신규 공급 확대로 청약 기회가 늘 수가 있어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관심을 가질 만한 지역에 신규 공급 계획을 잘 살펴서 청약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주택시장 주요 이슈 및 투자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알고 가야 될 알포인트 정리 부탁드립니다. 향후 주택시장 이슈 및 투자 대응 관련 알포인트입니다. 첫째로, 주택 보유, 이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둘째로, 임대차 3법 시행, 임대시장의 변화를 살펴라. 셋째로, 신규 공급 확대, 내 집 마련 기회로 활용하라입니다. 지금까지 주택시장 주요 이슈 및 투자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부의 각종 규제와 주택임대차 3법, 또 신규 공급 확대까지 거듭된 정책 가운데 시장을 잘 살펴서 신중하게 접근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의 소감을 얘기하는 건가요? 저는 이렇게 찍다 보니까 야, 방송하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라는 느꼈습니다. 해본 분들이 잘하지. 네. 아유, 저희는 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하십시오. 원탑으로 밀겠습니다. 예, 사용합니다. 추천드립니다. 네.